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뒤끝이 아주 길고요. 여러 가지 지금 논쟁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종합 정리가 필요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괴롭죠. 괴롭다고? 네, 왜냐하면 왜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혹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이 방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떠한 일정과 어떠한 그림을 내보내야 소위 그 해법에 맞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저 같으면 당일치기 그리고 이런저런 식사 만찬 없이 그냥 바로 당일치기 매우 드라이하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였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점 왜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그 강제징용 연공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요. 뭐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도 나고요. 근데 일본에 가서 만찬을 2번을 하고 폭탄주를 나누는 모습 그림을 국민들한테 보이면 소위 친교 행사라고 하지만 맞아요, 친교.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그렇게 1번, 2번의 만찬과 폭탄주로 그렇게 해결될 정도로 가벼운 관계였고 또 그 현안들이 가벼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친교 행사를 더 했어야 된다는 논리도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나요? 물론요. 세계관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예. 여전히 국민들은 서운하죠. 매우 아파하고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뭘 하고 온 건데라는 의문이 들어요. 미래를 열었다. 예.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그대로 목도가 되었거든요. 어떤 점? 정상회담 내용을 공식 발표 이외의 것들을 계속 그 자신의 언론에 흘리면서 그 목적은 자기 정치권 그리고 자기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 일본의 전형적인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렇다면 어제 그 용산 대변인실에서도 그 이돈 대변인이 이런저런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 브리핑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를 향하고 있어야 해요. 왜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했었던 정상회담의 이런저런 내용들을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왜 일본 언론에 흘리느냐라고 왜 언론 플레이하느냐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듣고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는 야당과 언론 국민들에 대해서 큰 흐름을 읽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안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요. 주로 미래라는 큰 그림을 보자고 하는데 일본이 생각하는 미래와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미래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그리고 항상 과거의 것 그리고 현재 현안들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미래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항상 미래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현재의 모습들을 현재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은 늘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께 좀 일단 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인식과 관련된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이제 그 가방끈이 짧아서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외교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외교만큼은 상호주의가 기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의 설명을 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상호주의라는 용어 한 번도 안 쓰죠. 예. 그리고 그냥 대승적 결단, 예, 맞아요. 대통령의 결단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산술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면 뭐 공통적인 대화체 만든 것 제외하고는요. 수출 규제 하나인데 그것도 지금 확실히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이를테면 일본이 가져간 게 더 많아요. 게다가 뭐 셔틀 외교를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온다는 확정이 없었죠. 예, 뭐 오긴 올 거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론을 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내부에 정치 일정도 있고 하니 뭐 총선이 끝나고 오든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99대 1이라 할지라도 1이라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로 할 거면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방치했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관리할지 조금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역시 또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여권 인사들하고 인터뷰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일종의 대일 햇볕 정책이다. 네.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기브앤테이크로만 꼭 볼 건 아니다 이런 취지. 먼저 우리가 따뜻한 햇볕을 쬐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상황 뭔가를 내놓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자기 위안적 예언인 것 같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wishful thinking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화가 되면서 가해자 국가, 피해자 국가 이렇게 나누지 않겠어요? 네. 소위 탈식민 국가. 이렇게 소위 우리 식민지였던 국가가 자기를 식민화시켰던 국가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오히려 화해와 사과는 반복을 통해서 그 공약이 명확해집니다. 한 번 사과했다고 해서 왜 자꾸 사과하라고 해?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왜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게다가요. 이게 미래라고 할 때 지금 현재 한일 간의 현안이 매우 미래지향적 현안들이 많아요. 뭐냐면 또 다른 미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가 아직도 자기네 나라라고 주장하는 나라. 그리고 과거 위안부와 그리고 징용공에 대해서 진실성을 거부하는 나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 교과서에 왜곡하는 나라이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근데 갑자기 우리가 잘해주면 저쪽이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교를 하죠? 우방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지난 65년 청구권 협정 이후에 일본은 어땠으며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명시적으로 얘기한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포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각각의 내각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시각을 다 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아베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식으로 대응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지금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그때 청와대에 계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지소미아 폐기선언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소미아 폐기선언이 나오게 됐던 그 원인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기 때문이 맞죠. 네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상응 조치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지소미아 복원을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 쪽의 대답은 화이트리스트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역순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2019년 8월 22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지소미아 그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폐기가 아니라 종료. 그리고 8월 2일 날 3주 전인 8월 2일 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인 7월 1일 날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우리한테 잘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6월 30일 날 한미일 대통령들, 한미일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이 나고야에서 G20 행사가 있었는데 아베는 참가국 19개국 정상들은 다 만났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만 안 만났습니다. 이게 거꾸로 하면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한참 즉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살리고 있을 때 그 다음 날인 일본이 수출 규제로 우리를 친 것입니다. 보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화이트리스트로서 우리한테 2차 징계를 한 거죠. 여기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맞아요. 예, 그랬어요.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품목들이 소위 제재 우려 국가인 북한이나 여타 국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관련 기관들이 제재에 관해서는 정보 교류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화이트리스트를 우리를 제외시키기 전에는 우리한테 야 대한민국아 너희들이 관리하는 물품들이 제3세계나 북한으로 가고 있어라고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가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하기도 했고요. 네네. 제재에 관해서는 그것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보러 안보상 우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민감 정보인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은 경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역사 문제든 따로 분리해서 현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베 정부는 그걸 합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섞어버린 겁니다. 그럼 거의 우리로서는 아니 경제 안보 우려 때문에 경제 교류를 못하고 하겠다는데 군사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는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이 먼저 섞은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거죠. 그때 중요했던 것은 이성적인 대응도 중요했지만 국민적 자존감. 그렇죠. 국민들이 당시에 대폭 지지를 하였죠. 아무튼 제재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를 넘어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안보 문제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네. 그럼 생떼잖아요, 그거.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이것도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저희들은 어떻게 그 일본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지지 세력, 자기네들 지지 세력 결집을 이른바 위해서 국내용. 한국 대일 일으키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둘째는 과거사를 재정립해서 평화헌법 구조를 개헌하고 정상국가를 도모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술 패권 다툼에서 한국이 부상하고 있었으니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쪽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시간을 요새로 돌려서요. 지금 한일 간에 한국이 일본에게 해주는 소위 대승적 결단이라는 것들이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데 엄청난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한미일이 이런저런 지역 현안과 북한 현안에 대해서 준 동맹을 결성하듯이 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일본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저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돼요. 네. 당장은 소위 반격에 관한 것을 문서에 담긴 했지만 이게 법령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평화헌법이고 전수방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평화헌법의 골자예요. 구조를 개선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한국조차도 괜찮아 이해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일본 국내적으로 평화헌법 개정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요. 그러게요. 그 문제와 이제 연동해서 이제 또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인데 그건 좀 그때까지 좀 보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 더 확인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윤관영 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윤관영 의원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일본 정부가 초기에 우리에게 제안해 왔던 게 뭐냐면 가해 기업, 즉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부분 판결을 먼저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라는 것이었는데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좀 말씀을 편하게 하시죠. 저는 그러니까 민간 교수로 돌아왔으니까요. 첫 번째 어떠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죠. 일본 쪽에서. 그리고 우리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제안의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우리 제안의 골자는 참여 기업의 그러니까 전범 기업의 참여가 전제가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소위 사과가 구두여야 되느냐 문서 형태여야 되느냐 아니면 참여 자체를 사과로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라는 이러한 프로토콜에 관한 여러 제안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요.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일본과의 협의에 있어서는 묵직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인하되 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소위 좀 더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 정당성도 그렇고.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사법부의 최고인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존중이 아니라 존중해야 된다는 자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든 너무 소위 우리 걸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돌아가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간 일본 정계가 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국내 여론도 정부를 매우 심하게 비판할 것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아베 정부 이후에 스가 다음에 기시다였거든요. 그렇죠. 스가 정부는 매우 약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아베파의 눈치와 이런저런 개파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주류가 되었거든요. 기시다도 눈치를 봐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 자민당에서는 절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하는데요. 일본은 문희상안 나오고 나서는요.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골자가 전범기업의 참여가 네. 있어야 된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런 것이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박진 장관이 지금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의제로서 올라오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는 얘기가 안 됐을지언정 다른 자리에서는 얘기가 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죠.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경위가 일본 측의 보도였지 예,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일본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근본적인 의도가 이 자기네 교도통신을 통해서 흘린 이유는 분명히 자기 내부에 그러니까 그 일본 내부의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을 해봤고 배석을 해봤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무리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일본은 그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입니다. 네. 독도 우리 땅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퉁 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일본이 흘린 이유는 아마도 한일 관계가 너무 급속하게 자기네들 입장에선 변화하고 있으니 그래도 짚을 건 짚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내 여론에 던지고 싶었던 것이죠. 즉 기시다 총리는 할 말했어. 한일 관계 개선은 개선이지만 소위 자신들의 입장에선 다케시마 영토를 수복하는 데는 늘 힘을 노력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마 거기서 대꾸를 하지 않았거나 뭐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라고 했을 텐데 통상적으로 한일 관계는 서로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도를 자기들이 영토라고 제기하는 측에 대해서 이건 우리 영토라고 대꾸를 해야죠. 예. 대꾸를 했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 한들 기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박진 장관이나 다른 쪽에서 했던 게 정상 간의 대화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라는 멘트가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뭐 당연한 룰이기도 한데요. 예. 이쯤 되면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독도라고 하는 민감 사안이 아니,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예. 거거든요. 아마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리액션을 보였는지가 궁금해지죠.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해지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효 차장의 이야기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저기 뉴스 케이블에서 이야기한 걸로 좀 기억이 되네요. 참 답답하죠.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라고 하면 끝일 텐데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첫 질문을 돌아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참. 김태호 차장 얘기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태호 차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준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만약에 준수한다고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이요? 그 내용을 보면 위안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을 비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소위 널리 알리지 않는다라는 류의 합의가 그때 조항이 있었다는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민간단체든 해외 교포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의 상, 소녀상 해외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철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평화의 상 같은 거에 대한 예. 일본 사람들 그걸 원해요.
최근에 있었던 독일 어느 대학에 예, 맞아요. 예, 철거됐잖아요. 예. 그건 일본에 상당히 큰 프레셔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처음으로 또 소녀상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베를린시의 미테구라고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구에 있는 같이 가운데 있는 곳인데 거기에 소녀상이 생겼고 일본 측이 그걸 상당히 공작적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미테구 의회 의원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이 대놓고 우리가 이거를 지키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본의 역풍을 맞을까봐 이런저런 우리가 지원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합의는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부 기간에 그것의 유효성을 인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분들의 합의와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권리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안부 합의의 앞으로 이 이행은 우리가 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봤듯이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 뒤에 따라붙는 게 문재인 정부도 위안부 합의 파기를 선언하진 않았다. 파기를 선언하지 않은 건 팩트. 이 점을 계속 강조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드리는 네.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는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그것이 개인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어달리기가 중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전 정부가 한 건데 이거를 파기했다가는 일본의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짓을 맨날 거짓말을 하는 대한민국으로 프레임이 되는 거니까요. 다만 그 각 개인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씩 한 번씩 가지고 계시는 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정부가 외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걸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균형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러면 정반대의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젠가 경제단체에서 이렇게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몇십억 달러의 어떤 수출 증대 효과가 나온다 이런 거 발표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다른 측면을 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이번 방문이 없었더라면 한일 간의 경제 교류는 없었고 그다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게다가 우리가 수출 규제 그쪽에서 세계를 푼다고 하지만서도 우리가 구매자 아닙니까? 네. 구매자라면 갑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하는 물건들,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죠? 그리고 한일 간의 민간 교류는요. 코로나 때 잠시 멈추었긴 했지만 그거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경제 교류를 안 했던 것으로 프레임하는 것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좀 역행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 따로 한미 정상회담 따로일까 아니면 이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 한 달 뒤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짚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건 첫 번째는 우리는 보통 북한 뭐 동부에 얘기하는데 저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보고요. 네? 우크라이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 보니 그쪽에다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큰 국제적 이슈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나름대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그걸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글로벌 이슈라고 포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문제일 거고요. 살상무기 지원. 그거는 이제도 봐야겠죠. 예. 두 번째는 뭐 민주주의와 가치 뭐 이런 것을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미일 협력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기존의 것들이야 나머지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푸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관철해야 될 것들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전기자동차 그리고 사이언스 앤 칩스 법안에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된 것에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예외 조항 혹은 호의적인 조치를 해주냐 이거죠. 근데 거기 가서 밥을 맛있게 드시고만 오시면 그거는 안 되죠. 미국 사람들은요 항상 인보이스 영수증이 붙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다고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하겠습니까? 또 대승적 결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예, 근데 무엇을 위한 대승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다시 한번 모시고 좀 자세히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였습니다.